안녕하세요.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도 좀 여러분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문제를 푸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질문하시면 제가 라이브 그 질문창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소통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사적인 내용을 질문하시면 답은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세법에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두 문제를 버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두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내가 이걸 맞춰낼 것인가, 이걸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포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충분히 지금 이 30문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계산 문제는 그냥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산 문제는 따로 안 해주나요? 이런 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크릿 모의고사를 저희 메가랜드에서 이 시크릿 모의고사 총 4회분을 만드는데 여기에 혹시라도 추가로 계산 문제를 별책으로 해서 계산 문제만 따로 이걸 넣어드리면 어떨까 그러고 해서 넣어드렸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다 풀어서 계산 문제만 쭉 하라고 공부했는데 계산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네. 그럼 이거 계산 문제만 풀 수 있고 나머지 이론을 못 맞춰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론 정리를 다 하신 다음에 계산 문제는 이 정도 이런 계산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그 연습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계산 문제는 총 30문제인데 이 30문제 중에서 첫 번째 1번 문제는 조세 총론이에요. 조세 총론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시험까지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했던 계산 유형이에요. 매 시험마다. 혹시라도 우리 시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는 풀어내야 돼요. 이거는 충분히 이론보다 더 쉬운 문제니까 풀어내셔야 돼. 이제 우선순위를 따지는 건데 종합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따져봐라. 그럼 종합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걸 따져라. 그러면 이제 분배의 순위를 먼저 얼른 생각을 해요. 이제 첫 번째 1순위가 이 돈 중에 매각 대금 중에서 제일 먼저 1순위는 내가 실제로 쓴 돈. 자, 이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서 내가 쓴 돈. 내가 쓴 돈은 이게 강제징수비예요. 그럼 강제징수비는 이건 국세에서 쓰는 용어이고 지방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쓰지 않죠. 지방세에서는 그렇죠, 체납처분비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게 1번 순위예요. 그럼 이게 있는 거 찾아봤더니 있네. 700만 원. 그러면 전체 주택의 매각대금 7천만 원 중에서 먼저 700만 원을 먼저 분배를 해줘. 그럼 1순위 이제 줬죠. 자, 2번 순위는 언제나 1번은 강제징수비나 체납처분비를 1번으로 주고 2번은 자, 두 글자만 생각하시면 돼. 2번은 제일 먼저 소액. 자, 소액. 뒤에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나 소액 임금 채권 둘 다 똑같이 2순위예요. 그럼 이제 2순위를 찾아. 자, 이제 주택 보증금 중에 임차 보증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소액이요. 그럼 이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면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 소액. 요게 소액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면 소액 임차 보증금은 얼마예요? 그랬는가? 1,500. 1,500. 그럼 소액은 1,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소액이 있는 거 봐요.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 그러면 최종 3월분 그러면 이것도 두 글자로 소액. 이것도 소액. 여기도 소액이네. 그러면 최종 3월분 임금은 1,800. 그러면 1,500만 원 플러스 1,800만 원을 먼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3번 순위로 3번 순위를 이 3번 순위 정할 때 주의하셔야 돼. 여기를 3번 순위를 정할 때는 이제 소액을 다 줬으면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줄 건 뭐냐 하면은 당했어요. 3번으로 줄 것은 당했어요. 그럼 당했세라는 것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종류를 얼른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그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주로 보통 징수 세목을 말해.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인가? 내가 알아서 신고하는 세금인가? 종합부동산세가 보내주는 거지. 종합소득세를 왜 보내줘요? 소득세는 번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죠. 번 사람이 직접 해야 되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아. 그러면 당해세는 봤더니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이런 거 없죠? 세금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는 가져갈 게 없어요. 이제 4번 순위가 사순위가 누군가를 봐. 이제 4번 순위와 5번 순위를 정할 때는 법정 기일 전에 설정했냐 후에 설정했냐를 따져. 그럼 이제 신고일은 소득세 신고일은 그랬으니까 신고일은 그러면 이게 바로 법정 기일. 신고일은 그랬으니까 법정 기일이네. 자, 법정 기일. 그럼 법정 기일이 2024년 5월 20일이에요. 자, 법정 기일은 5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가? 시옷, 지읒. 시옷, 지읒. 설정. 이게 설정. 자, 설정하고 법정기일은 누가 더 빠른가 보죠. 담보된 채권은 2024년 5월 25일. 자, 그러면 신고 법정기일은 5월 20일, 설정일은 5월 25일. 자, 법정기일이 빠르다, 설정이 빠르다. 법정기일이 빠르죠. 법정기일이 빨랐으니까 세금이 먼저다, 설정이 먼저다. 세금. 자, 그러면 세금이 먼저예요. 세금이 먼저니까 종합소득세가 먼저네. 자, 그럼 이제 따져. 전체 7천만 원 중에서 강제징수비 700만 원, 소액임차보증금 1,500만 원, 그다음에 소액임금 채권 1,800. 자, 그럼 이제 계속 더해봐요. 700만 원 더하기 1,500 더하기 1,800 합치면 총 얼마인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금액 얼마? 4천?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4천이니까 7천 중에서 4천 빼니까 남는 거. 그러면 소득세로 지금 밀려 있는 세금은 총 얼마인데? 소득세 쭉 봤더니 소득세 얼마인데? 8천인데. 자, 8천만 원인데 지금 8천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인가? 8천 중에서 일부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인가? 일부. 자, 이 8천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7천만 원 중에서 앞에 순위 우선순위로 나눠주고 남은 건 얼마 남았으니까 3천. 남은 3천. 그러면 3천밖에 소득세로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세로 징수할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그래야 된가? 3천이에요. 자, 답 4번 맞았네. 아, 요 순서만 알면 이렇게 순서만 알면 순서대로 나눠주면 다 풀 수 있네. 자, 그럼 다시 제일 먼저 매각 대금 중에서 첫 번째로 줘야 될 게 강제징수금. 자, 하나 찾았죠. 두 번째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든 임금이든 소액은 무조건 먼저 2번. 그다음에 3번은 당해세. 3번은 당해세. 자, 당해세 세금의 종류는 신고 납부 세목이다, 보통 잉수 세목이다. 보통 잉수.
그럼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 세 개.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 자원시설세.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 해결했죠. 여기까지. 그럼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주로 이 틀로 나와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게 여기 당해세 부분하고 4번 법정기일하고 설정의 날짜하고를 비교해가지고 서로 누가 더 빠른가 이것만 비교하시면 돼.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돼 있으면 설정이 먼저, 법정기일보다 나중에 설정이 돼 있으면 세금이 먼저,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이제 우선순위에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연습을 끝냈어요. 이제. 자, 두 번째로 가보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취득세예요. 취득세에서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은 과세 표준에서만 문제가 나와.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 중에서도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건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이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점주주는 최초로 과점주주는 지분율 모두. 처음이었을 때는 최초니까. 그럼 지분율 모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의 이 말이 나오면 지분 증가분. 다시 과점주주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증가분 이렇게 잡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설립시에는 과점주주가 돼도 세금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런데요, 전체 발행주식 만주 중에서 내가 보유하는 게 4,000주니까 40%네.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요. 그다음 두 번째, 취득 후에 만주 중에서 6,000주니까 이 사람은 60%예요. 그럼 여기가 최초란 이야기예요. 최초의 과점주주인데 설립시 과점주주다, 설립일 이후 과점주주다. 이후 최초로 과점. 만약에 여기서 물어보는 게 2023년 4월 29일치를 물어보면 그때는 지분 몇 프로만큼 과세? 그럼 낸가? 60% 모두니까.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2025년 7월 15일 날 주식을 취득했을 때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질문이 여기란 이야기예요. 4월 29일 날은 60% 최초니까 여기에서는 60% 전부 그래야 돼요. 그럼 이제 2월 18일 날 3,000주로 바뀌었으니까 30%.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 그런데 이제 다시 6,500주 그랬으니까 65% 이렇게 돼서 여기서 65%는 이미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다. 자, 여기서요 60에서 65%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다시 과점주주다. 그러면 다시 과점주주였을 때는 옛날 과점주주의 지분보다 뭐한 것만 세금을 물리고, 그렇죠, 증가된 것만 물린다. 증가된 거예요. 그럼 몇 프로 증가? 5%. 그럼 답은 5%니까 5%예요. 너무 쉽네. 너무 쉽잖아요. 지금 계산 문제 특강 총 몇 문제인가요? 그 파일 다운받아 보면 30문제라고 돼 있을 건데 물어보신 분이 있어.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은 답 안 해줘요. 이제부터 그 파일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은 이제 풀어냈어. 그럼 이제 3번은 가보죠. 3번은 자, 여기도 날짜 10월 26일 현재 과세 표준은 그랬네요. 그러면 10월 26일 현재 과세 표준은 그랬으니까 여기를 줘. 10월 26일 날. 그러면 설립시란 이야기인가? 설립일 이후란 이야기인가? 이후. 됐죠? 그러면 설립일 이후인데 설립시 40%는 과점주주? 아니다. 그 이후에 70%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최초로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다. 최초. 자, 최초로 과점주주니까 지분 증가분이다, 모두다. 모두니까 몇 프로? 70%. 됐죠? 그러면 이제 70%를
내 지분 70%를 어디에 곱하기 해야만 과세 표준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자산 내역이 오늘 현재 그 회사의 자산 내역이 부동산 1억, 차량 1억이 있어. 그럼 둘 다 취득세 대상이 된다, 대상은 안 된다. 취득세 과세 대상물 총 14개가 있으니까 14개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14가지는 부동산,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각종 해운권. 그러면 부동산과 차량 둘 다 대상이다, 대상 아니다? 대상이다. 그럼 둘 다 대상이니까 두 개 더해보니까 얼마? 2억. 2억 곱하기 몇 프로? 70%. 그럼 이제 곱하기 27에 14. 14 있는 거. 14 여기 있네요. 세상 쉽죠, 계산 문제가. 이론 문제보다 훨씬 쉽게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론 문제보다 이렇게 쉽게 푸는데 계산 문제를 포기해버려. 너무너무 쉬운데. 자, 이게 최초로 과점주주다. 그러면 최초란 말을 쓰면 지분 모두. 이미 과점주주다 그러면 지분 증가분. 다시 과점주주다 그러면 지분 증가분. 그럼 무엇에다 곱하기 해야 된다? 오늘 현재 그 회사의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그러면 이것들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가를 확인하셔야 돼. 부동산도 대상, 차량도 대상. 만약에 여기 혹시라도 비품 이렇게 나오면 비품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비품 금액은 빼고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만을 더해서 거기에다 지분율을 곱하기 하시면 돼요. 3번까지 풀었네? 그럼 4번 가보죠. 이제 4번은 다시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을 구해라.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 가지 돈을 지불했네. 그런데 여기서는 과세 표준을 물어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따지셔야 돼. 개인과 법인을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개인인 경우에 작년 시험 문제에서 이론적으로 개인이 부담한 중개보수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개인들이 부담한 중개보수가 있으면 과세 표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한번 다시 건설 자금 이자나 할부 이자나 연체료, 그 연부이자. 그러면 이자는 개인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법인은 포함. 자, 문제 질문 찾아요. 계약 내용은 건물만 해당이 되고 총 계약 금액은 6억 6천입니다. 이 중에 부가가치세 6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자, 이건 제외. 그럼 6천 제외. 6천 제외니까 얼마란 얘기인가? 6억. 자, 6억. 그런데 중간에 할인된 게 있는가 봐. 계약금 6천, 중도금 3억, 잔금 3억, 6억 6천 다 줬네. 그러면 할인받은 거 없죠?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가지고 6억이 났어. 6억. 그런데 이자 났네요. 이자. 이렇게 이자는 개인들은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이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럼 이거 고려하면 안 되죠? 취득과 관련해 지출했더라도 개인이 지출한 건설자금 이자니까 이건 포함하면 안 돼. 그럼 500만 원은 포함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취득가액으로 잡은 게 6억. 그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 제공을 받은 대가를 취급했네. 그럼 이 대금은 개인, 법인 모두 포함인데 5,500만 원을 지불했는데 이 중에 부가가치세 500이 포함되어 있네. 그럼 부가가치세 500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이거 제외. 그럼 이제 여기다 플러스 얼마? 5천. 그다음 이제 마지막 취득 대금 이외에, 그러면 취득 대금 6억 6천 이것 이외에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했던 돈 4천만 원 있네. 자, 취득자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4천 있네.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럼 4천. 그럼 다 더하면 돼. 6억 9천. 그럼 답은 6억 9천. 이론을 계산으로 바꾸는 거니까 실제로 계산이 훨씬 쉬워요. 왜?
지문이 계산은 5개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산은 지문 한두 개만 알면 그냥 풀 수 있어. 근데 이론 문제는 5개 지문을 다 분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론이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에 쉬운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게 개인이냐 법인이냐만 고려하면. 근데 이거를 법인으로 살짝 바꿔봐. 법인으로 바꿀 때는 여기만 고려하면 되겠죠. 이자, 법인이면 이자를, 요 이자 500만 원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법인이면 포함, 개인이면 제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이제 문제 5번이네요. 이제 여기는 재산세네요. 재산세에서 계산 문제는 주로 재산세 계산 문제는 올해는 분할납부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럼 이거 분할납부네요. 분할납부. 그럼 재산세에서 분할납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한 세금인가, 어떤 세금인가를 알아야 분할납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재산세 토지는 몇 월 달에 세금을 내야 되고 9월 달.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토지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플러스 재산세는 몇 개월? 3개월. 그럼 3개월이니까 9 더하기 3은 12월 31일. 자, 됐죠? 그러면 12월 31일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럼 답은 5번이네. 너 이론 문제는 5줄을 다 분석하지만 이거는 분할납부 딱 하나만 분석하면 되죠. 근데 토지가 9월 달이라는 걸 알면 바로 풀 수 있는데 문제는 1,400이네. 그러면 1,400만 원이라는 것은 5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얼마만큼을 분할할 수 있어요? 그랬는가? 그 세개 50% 이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내냐면 분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분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몇 프로까지가 최대 금액을 분할하고 50%. 50% 이하니까. 그럼 여기 50% 곱하니까 700. 그럼 700만 원을 12월 31일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계산 문제가 상당히 쉬워지네요. 여기까지는 할 만하죠. 자, 그다음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과세 표준 계산 문제만 나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문제는 과세 표준에 대한 계산 문제만 나오는데 이제 주택일 때와 토지일 때로 구분해서 풀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다음 자료가 한 사람은 1세대 2주택자고 한 사람은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네. 그런데 각각 서로 다르네. 서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달라.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공시 가격이 합친 금액이 10억 빼기 1세대 개인이고 1세대 2주택이며 개인이고 1세대 2주택이면 얼마를 빼고 계산해라. 9억. 9억 빼고 반드시 몇 프로 곱하고 60% 곱하라고 써줬을 거예요. 60% 곱해라. 그럼 여기는 1억에서 60으로니까 6천. 그럼 이제 6천만 원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만 답으로 찾으시면 돼. 이제 을은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네. 1세대 1주택자니까 15억 중에서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를 빼면 되고 12억 12억 빼고 곱하기 60%. 그러면 15억에서 12 빼니까 36 1.8억. 그러면 1억 8천. 답 1번이네. 이렇게 계산이 쉽다고? 이렇게 쉽다고 하고 지금 느끼셔야 돼. 문제를 풀면서 와, 이렇게만 나오면 충분히 풀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바꿔봐. 자,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여기를 갑이라는 사람이 종합합산 토지로 바꿔봐. 종합합산 토지면 전체 10억 빼기 얼마? 5억 곱하기 100. 그러면 10억에서 5억을 빼면 5억 곱하기 100% 하니까 5억. 자, 니은인 사람은 이 사람은 별도합산 토지라고 해봐. 별도합산 토지는 15억이면 15억에서 얼마 빼고 80억 빼니까 세금 계산할 것 없다. 0.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주택인 경우에 개인 소유 주택은 1세대 2주택이면 9억을 뺀다.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뺀다. 법인이면 0원을 뺀다. 종합합산 토지는 5억을 뺀다.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을 뺀다. 단 주택인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별 몇 프로를 곱한다? 60%.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몇 프로를 곱한다? 100%. 끝.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를 출제해 주면 더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산 문제를 많이 내면 세법이 어려워질 줄 아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이제 문제 7번이요. 7번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이제 분할납부 또 나왔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문제가 나오면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빨리 얼른 적으세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플러스 몇 개월? 6개월. 자, 6개월 플러스 6개월. 그럼 얼른 써. 이제 다음 년 또 몇 월?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니까 다음 년 또 6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면 6월 15일을 찾으셔야 돼. 여기다 혹시 6월 30일 써놓으면 그거 답을 하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6월 15일을 찾고 그 다음에 400만 원이네. 400만 원이니까 250을 초과하고 분할 납부해야 되는데 250을 초과하고 500이 안 됐네. 500이 넘지 않았을 때는 이제 5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5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얼마만큼을 분할해라 그랬는가? 250만 원을 뺀 금액 250을 초과해. 자, 그러면 400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얼마 빼면 되고 250. 자, 여기서 250 빼. 250만 원을 뺐더니 남는 것은 150. 자, 그럼 150을 분할하면 돼. 150짜리 찾으면 돼. 이렇게. 7개까지 풀었는데 그냥 풀만하네. 만만하네. 세법 계산 문제가 이렇게만 나온다 하면 계산 문제 포기할 필요가 없죠. 이 정도면. 자, 이제 종부세 끝났어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머리를 쓰셔야 돼. 자, 임대소득 이제. 임대소득에서는 부동산 임대 총 수익 금액을 구하라고 나와. 이제 총 수익 금액을 구할 때는 이제 잘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총 수익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월 임대료에서 번 소득과 간주 임대료에서 번 소득과 기타 소득을 이렇게 다 더하셔야 돼. 이걸 전부 더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월 임대료를 찾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득인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 2025년도 그랬어요. 그럼 2025년도니까 2025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이야기인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2개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임대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2년인데 2025년은 총 몇 개월? 12개월. 그러면 월 임대료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12개월 하니까 임대료 소득은 얼마? 1200. 그럼 여기가 이제 나왔죠. 월 임대료는 1200 이렇게 나왔어. 자, 플러스 이제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해라 그랬는가? 전세? 보증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건물. 상가 건물일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전체 보증금 액수에서 무엇을 빼고 상가했을 때는 취득 가격을 빼는데 무엇의 취득 가격을 빼라? 우리가 상가를 임대내줄 때 땅을 임대내준가 건물을 내준 건물. 그럼 이제 임대 보증금 5억 중에서 빼기요. 취득 가격이 있고 건물 취득 가격이 있고 토지 취득 가격이 있으면 건물 취득 가격을 뺀다, 토지 취득 가격을 뺀다. 건물. 그래서 건물 취득가 얼마? 2억. 자, 2억 빼. 자, 빼기 곱하고 이제 빼기 했어요. 여기다가
보증금에다가 건물 취득 가격을 빼가지고 곱하기 뭘 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다고 보고 이자율, 그렇죠, 이자율 곱하는데 이자율이 5%라고 하겠죠. 자, 5% 곱했죠. 자, 여기까지 계산해봐. 5억에서 2억을 빼니까 3억. 3억 곱하기 5%. 3억 15. 15니까 얼마? 1,500. 자, 됐죠? 1,500만 원이 간주 임대료예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이 보증금을 운용했다는 이야기는 이 보증금을 실제로 은행에 예치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이자 100만 원을 받고 또는 유가증권은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이익을 100만 원 받네. 그러면 이 중에 자, 수입이자 100만 원하고 유가증권 처분이익 100만 원 중에 이미 소득세가 원천징수로 정산이 돼버린 것은 이자다, 처분이익이다. 이자. 이거는 요 수입이자 1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미 은행에서 돼버렸어요.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 이 5억을 은행에 예치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내가 100만 원 받은 수입이자 100만 원에 대해서 이미 세금 정산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세금 정산이 됐으니까 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1,500만 원 중에서 이미 이 1,500 중에서 세금 정산된 것은 얼마는 이미 정산됐으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은 이미 정산돼 버렸으니까 100만 원 빼. 그런데 유가증권 주식을 샀다 팔면서 이익범 100만 원은 소득세 정산이 됐다, 아직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100만 원 빼니까 1,400. 그럼 간주임대료 1,400입니다. 이제 기타 다른 수익 있는가 봐. 다른 거 있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죠. 이제 다른 거 없으니까 이거 두 개 더 하면 돼. 그러면 1,200에서 1,400을 더하니까 2,600. 그럼 총 수익 금액은 2,600짜리 있으면 있네요. 2,600 있으니까 이게 답이요. 자, 간주임대로만 계산할 줄 알면 돼요. 근데 간주임대로 계산할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간주임대로 내가 지금 오늘 보증금을 받았는데 이 보증금을 내가 주머니에 넣고 있어도 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다고 보고 은행으로부터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율만큼을 임대료 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증금 합계해서 플러스 여기서 빼기 뭘 빼줘라? 뭘 취득하? 건물 취득 가격을 빼고 토지 취득 가격을 뺄 수가 없다. 다 됐죠? 그러면 보증금에서 건물 취득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에다가 무엇을 곱하기 하고? 이자율 곱하기 하고 이 보증금을 실제 은행에다 예치해서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이미 소득세가 정산됐으니까 그건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그대로 놔두고 계산하다 빼고 해라. 그거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풀었으면 이제 또 유사 문제를 한번 더 가보죠. 다시요. 여기도 또 물어본 게 총 수익 금액을 찾아라. 그러면 총 수익 금액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월 임대료 플러스 간주 임대료 플러스 기타 소득, 기타 수입. 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는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월 임대료는 보통 임대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네요. 2026년 6월 30일까지요. 그런데 이 기간은 2년인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속에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들어있죠. 그럼 몇 개월로 들어있는가? 12개월. 그럼 12개월 월 임대료 80만 원인데 2025년 12월분 임대료는 아직 수령을 못했네? 수령을 못했어. 그러면 2025년 12월분 임대료는 아직 수령을 못했더라도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빚이 기장하고 있다 그랬죠. 뭔가 약속이 돼 있으냐, 돈 받기로 이미 장부 속에 기록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돼 있죠. 기록이 돼 있을 때 수입이자는 정해진 게 있으면 어떤 날 내가 받은 걸로 본다. 정해진 게 있으면 그렇죠. 정해진 날. 정해진 게 없으면 실제 받은 날. 그럼 여기는
이미 12월분 임대료는 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못 받았더라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럼 곱하기 몇 개월? 그렇죠. 12개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얼른 계산기 딱 이제 눌러봐요. 자,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합치니까 960만 원. 자, 960 나왔어요 이제. 그럼 월 임대료는 960만 원입니다. 자, 플러스 이제 간주 임대료 따져야죠.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이 3억. 보증금 3억. 여기서 빼기. 보증금에서 취득 가격은 2억인데 토지에 대한 토지 취득가 1억 있네. 그럼 이제 얼마만 빼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토지가 1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건물 취득 가격은 얼마다? 1억. 자, 1억을 빼고. 그다음 또 다른 거 있는 것 같아? 없네. 그럼 여기다 곱하기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 몇 프로라게라? 3.5. 그럼 3.5%예요. 3.5%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러면 이제 3억에서 1억을 빼니까 2억. 자, 2억 나왔죠? 2억 곱하기 3.5% 하니까 얼마? 700만 원. 자, 이게 700만 원이네. 자, 700. 그런데 이 보증금 3억을 은행에 실제 예치해서 받은 이자 100만 원. 또 배당으로 50만 원. 유가증권 처분이익 150만 원. 그러면 이자나 배당으로 받은 돈은 이미 소득세 정산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이자하고 배당은 이미 소득세 정산이 됐으니까 700만 원 중에서 얼마는 이미 세금 정산이 끝났다? 150 소득 정산, 세금 정산이 끝났으니까 150 빼. 자, 그럼 700에서 150을 빼니까 550만 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간주 임대료로 계산할 수 있는 건 550이에요. 자, 플러스 기타. 자, 기타 있는 거 봐요. 관리비 20만 원인데, 자, 관리비 20만 원인데 공공요금 징수 이외에 별도의 관리비 수입인 거였어요. 공공요금을 제외하여 공공요금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관리비보다 내가 공공요금을 더 받아버렸어. 더 받았으니까 그거는 임대인이 자기 주머니에 넣는 돈이니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라, 산입하지 말아라. 산입해라. 그런데 월 관리비 그랬네요. 매월 관리비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몇 개월 그래. 그렇죠.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12개월 곱해야 돼. 그러면 이제 12개월 곱하니까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총 240. 그러면 기타 소득은 240만 원 이렇게 나. 그러면 이걸 다 더해 이제. 다 더해 보니까 240만 원 더하기 550만 원 더하기 960만 원 땡 하니까 1750 175 175. 자, 175 있네. 여기 있네요. 조금만 노력하면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못 푸시더라고요. 이 부분. 임대 보증금. 내가 이 보증금을 가지고 보증금을 실제 은행에 예치했다고 가정하고 은행에서 실제로 나한테 이자 주면 이자 줄 때 세금 띄고 준다, 안 띄고 준다? 띄고. 배당금 줄 때 세금 띄고. 이자나 배당은 세금을 이미 정산했으니까 세금 계산할 때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세금 정산된 거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나왔어요. 김포중앙 수강생은 나의 강의실에 따로 올라오나요? 그랬어요. 분명히 요 강의 라이브로 하는 걸 또 올려주나요?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이 저하고 상의해서 올릴까 말까 결정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올려주세요 그러겠는가요? 그냥 택도 없어요 그러겠는가? 아니, 그건 모르죠. 네, 상의해봐야죠. 이거는 상의해봐야 돼. 이거는 상의해서 나의 강의실에 계산 문제 이거를 따로 올려줄지 안 올려줄지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통해서 이론까지 다시 정리돼서 좋아요. 이런 분이 진짜 최고란 얘기. 계산 문제를 왜 푸냐면 계산을 가지고 풀어야 이론이 완벽하게 정리되시는 거예요. 이걸 아신 분이라면 실제 계산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 정리가 세법은 이론이 잘 안 되면 이걸 계산식으로 바꿔서 풀면 이론이 싹 해결돼 버려요. 반대로 공부하시면 해결돼요.
또 한 분이 막 박수를 5번이나 막 치고 이제 이제 지금부터 아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예? 자, 이제 10번 문제 다시 한번 가보죠. 또 유사한 문제를 다시 한번 또 가봐. 자, 이제는 주택이네. 주택. 여기도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구하고? 월 임대료. 언제나 이거 순서하세요. 월 임대료 플러스 간주 임대료 플러스 기타 소득. 기타 소득까지 있다는 거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주인께 임대인께서 임차인에게 법으로 정한 공과금 이외에 추가로 더 받은 돈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기타 수익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해결했어 이제. 그럼 이제 월 임대료 있는가 보죠. 월 임대료 2,400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제 잘 보세요. 자, 날짜 잘 봐요. 2025년 7월 1일에 임대보증금 5억 2년분 월 임대료 2,400을 일시에 수령했어. 2년치를 수령했으니까 곱하기 2년치니까 총 몇 개월인가? 그렇죠. 24개월 분에 이번 연도에 임대료는 몇 개월? 택도 소리 마세요. 12개월이 아니라 여기서 7월 1일부터니까 몇 개월? 6개월. 2,400을 24로 나눠봐. 그걸 월 2,400을 24로 나눠. 100. 계산기 얼른 눌러.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6개월. 600. 그럼 이번 연도 6개월치 월 임대료는 600. 자, 600. 월 임대료 600 잡았어 이제. 자, 월 임대료 600만 원 잡아놓고 플러스 간주 임대료 또 계산해야 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이제. 간주 임대료는 주택인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가 몇 개가 넘어야 된다. 3개 이상. 3개 이상. 그럼 자, 이 사람은 주택은 몇 채? 3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쭉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는가를 쭉 찾아봐. 없네요. 근데 소형주택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주택을 3채를 가지고 있고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가 넘어야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3억 초과. 그럼 5억이니까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되겠죠. 이제 하는 거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해요. 근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5억에서 빼기. 주택이었을 때는 건물 취득 가격을 뺀다. 3억을 뺀다. 3억 초과니까 3억을 빼는 거예요. 3억을 빼고 곱하기 이자율 연 몇 프로? 5%. 자, 5%.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자, 이게 몇 월 며칠인가요? 7월 1일. 7월 1일. 그럼 여기다 곱하기 12분의 6. 반절이니까. 반절밖에 안 되니까. 1년치 중에서 1년치를 다 계산하지 말고 6개월치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산해봐. 계산해봤더니 여기다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 2억 곱하기 5%니까 1000. 1000에 반띵 500. 여기서 틀리는 게 요것 때문에 틀리세요. 요것 때문에 틀리세요. 그래서 여기는 간주임대료 500. 자, 500인데 500을 다 갖다 쓸 것인가를 봐. 500 중에 실제로 운용해가지고 이자 받은 거 100만 원 있네. 이자 받은 거 100만 원 있으니까 100만 원은 그대로 놔둔다. 빼준다. 자, 100만 원 빼. 100만 원을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400밖에 안 되네. 500에 100 빼버리니까 400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있는가 봐. 또 다른 거 있는 거 쭉 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네. 자, 그럼 이제 계산 다 더해봐. 600 더하기 400. 자, 그러면 1000이죠. 그거 답이 없어. 자, 그런데 답은 2번이라겠네. 800이라겠네. 자, 이제 뭐가 잘못됐는가를 찾아내셔야 돼. 뭐가? 여기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을 간주임대로 임대하고 있다. 그 중에요. 3개를 소유하고 그 중에 하나를 임대 내줘도 보증금의 합계가 5억이었을 때는 주택이 3채가 넘고 간주 임대료가 3억이 초과됐으니까
드디어 만두님이 알아버렸네. 만두님이 알아버렸어. 이제 주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뒤에 곱하기 뭐가 있었죠? 여기 곱하기가 하나가 여기가 빠진 게 하나 있어. 곱하기 몇 프로 해라? 그래요. 60%. 주택인 경우 60% 곱하라는 게 이걸 곱하기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분명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써놓은 게 있으면 혹 하고 1,000만 원을 답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인 경우는 전체 보증금 합계해서 먼저 얼마를 빼고 3억 빼고 거기다 곱하기 몇 프로 하고 60%.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볼게요.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 곱하기 60%.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죠. 1억 2천. 1억 2천에다 곱하기 몇 프로? 5%. 자, 1억 2천에다 곱하기 5% 빼기 얼마? 빼기 여기다 그래놓고 5% 해놓고 곱하기 12분의 6. 그러면 300이죠. 300에서 여기가 이제 500이 아니라 300이 되는 거예요. 자, 300에서 100을 빼니까 200. 그러면 600 플러스 200이니까 총해서 얼마? 800. 그럼 800 있네요. 봐요. 그래서 주택이 이렇게 계산할 때 계산 문제를 풀면서 간주임대로 계산해서 주택은 곱하기 몇 프로 있다는 걸 얼른 생각난다. 60%. 이론이 정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이론이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만두님은 누구시냐면 이제 만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두님은 저희 스마트 패스 온라인 수험생이에요. 봐요. 온라인 수험생 이렇게 아는데 우리 실강생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온라인 수험생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3억을 빼고 뒤에다 곱하기 몇 프로 한다? 60%. 곱하기 60%.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고 만약에 이게 1월 1일부터다 그러면 12분의 6 곱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7월 1일부터니까 12분의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답은 800만 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야,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제 중간에 7월 1일부터 만약에 8월 1일부터 이렇게 나오면 12분의 8월 1일부터면 1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돼. 만약에 4월 1일부터 그러면 12분의 9 곱하기만 잘 하시면 돼.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이제 만두님이 뭐라고 또 댓글을 썼냐면요. 곱하기 60% 하는 거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봐요. 이렇게 한번 틀리게 해놓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니까 그게 기억이 나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60% 한다고 했으면 아이고 계산 좀 복잡해서 하기 싫었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몇 프로 곱한다? 60%. 상가는 곱하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가는 곱하기 안 하지만 주택인 경우만 3억을 빼고 60% 곱하고 이자율 곱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또 한 분이 계산 문제 응용 최고입니다. 이론 정리와 함께 잘할 수. 이론 정리와 함께 이렇게 이론 정리가 역으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제 계산 문제를 시험장에 가면 두려우지 않고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그럼 다시 한번 가보죠. 주택 임대소득 다시 한번 가요. 또 있어요. 여기서도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해라. 일단 여기도 뭘 한 얘기인가? 주택. 이제는 그냥 풀 거예요. 자, 봐보죠. 주택이 단 해당 주택 모두는 면적이 40을 넘는다. 그럼 소형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제 소형 주택의 문제가 소형 주택이 딱 나오면 소형은 면적이 얼마가 넘지 않고 40 이하이고 기준 시가 얼마 이하이고 2차까지는 맞았어. 2억 이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A주택, B주택, C주택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또 자료를 봤더니 이 사람이 주택 D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럼 주택이 총 몇 개란 이야기인가? 4개. 4개니까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 자, 한다. 그럼 이제 월 임대료부터 가보죠. 월 임대료 있는가? 월 임대료 있죠. 이제 언제냐? 2025년 그랬으니까
여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까지니까 2025년은 총 몇 개월? 2025년이라니까요. 12개월. 이거 보고도 2025년 이 소개가 12개월 몽땅 들어있잖아요. 몽땅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12. 그러면 12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024년 2025년은 12개월. 그럼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제 못 믿으니까 다시 계산해 봐. 이제 60만 원을 곱하기 12개월 나누니까 720. 720. 그럼 두 개 더해. 두 개 더하니까 1920. 1920이에요. 그럼 1920만 원 월 임대료는 이제 1920을 찾았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월 임대료 192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제 간주 임대료를 찾아. 간주 임대료를 찾을 때 전부 다 2025년은 1년치가 다 들어있죠. 12개월이니까 12분의 12 하니까 똔똔이니까 곱할 필요 없겠죠. 그럼 이제 이걸 다 더해. 자, 다 더해봐. 다 더하니까 총 얼마? 8억 5천. 자, 그럼 전체 8억 5천. 이제 간단하게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8억 5천에서 빼기 얼마 빼고 3억. 자, 이제 얼마 빼죠? 곱하기 몇 프로? 이제 곱하기 바로 할 수 있어요.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이자율인데 이제 이자율을 뒤로 가서 봤더니 이자율은 몇 프로? 4%. 이자율 4%. 자, 4%까지 여기까지 곱해봐 이제. 자, 4%까지 8억 5천에서 3억을 빼면 5억 5천. 자, 이제 5억 5천에서 5억 5천만 원에서 빼기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몇 프로? 4%. 자, 그러면 저 계산이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보죠. 8억 5천에 3억을 빼니까 5억 5천. 5억 5천 곱하기 몇 프로? 60%. 곱하기 이제 4%. 4%. 1320. 자,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1320이 나왔는데 이 보증금을 가지고 실제 운용해 가지고 그러면 1320이 나왔는데 그중에 배당금으로 받은 돈이 140 있으니까 140은 세금 정산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1320만 원 중에서 140만 원은 이미 세금 정산이 됐으니까 빼니까 간주 임대료로 계산할 때 얼마? 1180. 자, 그럼 1180에다가 월 임대료 얼마만 더해버리면 된가요? 자, 앞에서 월 임대료 1920. 1920에다가 1000. 자, 그러면 간주 임대료, 지금 간주 임대료 계산해 놓은 게 1180. 그러면 1180만 원을 더해버리면 돼. 자, 두 개 더하니까 3100. 3100이 밑에 이제 자료에 3100이 있는가 찾아. 있네. 3100 있으면 있어. 자, 계산해가지고 답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더 이상 해볼 시간이 없어요. 있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야 돼. 맞든 틀리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정답을 봤더니 맞았네. 그럼 이제 요거 문제 풀 때는 원래는 이 보증금 적수를 여러 개 주택이 있으면 보증금의 적수를 계산해 가지고 제일 큰 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빼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1년이면 전체가 1년 퉁치면 전체가 1년이면 그냥 전체를 더해 가지고 3억을 빼버리고 60% 곱하고 이자율 곱하고 나온 거에서 이제 운용 수익에서 실제 이자가 들어갔던 거 빼버리면 그만이요. 자, 그럼 전체 8억 5천에서 3억을 빼고 주택이니까 몇 프로 곱하고 60% 곱하고 다시 이자율 곱하고 나온 금액에서 실제로 운용해서 이자나 배당금으로 받은 것은 이미 세금 정산됐으니까 이자 배당으로 받은 거 빼버리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이 나와. 자, 그럼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3100 남았어요. 그럼 이제 12번 가보죠. 또 있네. 이제 12번은 이제부터는 양도소득세네. 여기서부터는 시가 8억 원에 취득하고 즉시 등기했네. 그런데 이 이후 갑은 은행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빌렸네. 3억 원을.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취득할 때
취득할 때 8억 원에 취득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얼마를 받았는가? 3억.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걸 증여를 했어. 증여할 때 시가는 얼마? 15억으로 증여를 하면서 은행에서 받은 채무 3억을 을에게 뭐 시켰는가요? 인수. 차입금 3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자, 인수했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이 중에 양도 비율이 몇 프로인가만 알면은 이것만 알면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양도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증여 가액 중에서 무엇만 그랬는가요? 전체 증여 가액 중에서 채무 인수. 이게 양도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증여 가액은 15. 그중에 채무 인수액은 3억. 자, 그럼 이제 계산기로 3 나누기 15. 그러면 20%. 양도 비율은 20%입니다. 이 비율을 그대로 놔두고 이걸 놔두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 사항을 이제 찾아봐. 자, 요구 사항은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그랬어.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그러면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지금 양도하고 취득 가격하고 필요 경비를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증여했던 것을 전부 양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풀어버려. 자, 그럼 이제 증여할 때 금액을 얼마? 15. 그러면 양도 가액을 15억이라고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물건 취득할 때 금액은 얼마? 8억. 자, 8억 빼. 15억에서 8억을 빼. 그 다음에 필요 경비가 다른 게 있는가 봤더니 없죠. 필요 경비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 빼봐. 15억에서 8억을 빼면 얼마? 7억. 7억이죠. 여기다가 양도 비율 몇 프로? 20%. 그러면 27에 14. 14 있으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양도 비율을 일일이 앞에다가 증여가에다 곱하고 취득가에 곱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곱하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증여했을 때 금액을 양도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통으로 전체로 계산해 가지고 양도 비율을 곱하기 때려버리면 돼. 곱하기 때려버리면 금방 풀 수 있어. 이 문제는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나오면 부담부 증여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하고 관련된 것을 여러 개 유형을 사례를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사례가 여러 개 보여드리는 것은 그 유형의 문제가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제는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고 장특 공제 빼고. 자,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빼면 소득 금액이 나와. 그럼 이렇게 소득 금액이 나오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계산해 봐요. 먼저 이제 2월에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고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차입했는데 취득 시 실질 거래가는 4억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3억입니다. 그럼 취득 가격을 얼마란 양인가? 4억. 그런데 동생에게 증여했는데 을은 토지 증여받고 차입금 2억을 인수했네. 그런데 증여 시 시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별 공시지가는 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실제 가격은 안다 모른다. 그러면 양도 가액을 개별 공시지가로, 그럼 양도 가액을 기준 시가로 하면 취득 가액도 뭘로 계산해라. 그렇죠, 똑같이 하죠. 그럼 이제 여기다 넣어. 양도 가액을 5억이라고 했으니까 취득 가액도 뭘로 해야 된다? 기준 시가. 그럼 기준 시가니까 얼마? 실거래가 4억으로 한다. 개별 공시지가 3억으로 한다. 3억. 이게 기준 시가니까 취득 가액도 기준 시가. 그럼 필요 경비는 실제 필요 경비를 갖다 써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갖다 써라.
계산공제. 기준시가니까.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자, 필요경비 자, 여기 넣어볼게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곱하기 여기 지금 자료가 토지죠. 토지고 등기가 됐으니까 토지 건물이고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시가의 몇 프로를 곱하기 해라. 그래요. 3%. 그럼 3% 곱해라. 등기돼 있으니까. 그러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다? 3억. 3억 곱하기 3%. 자, 그럼 이제 3억에다 3%를 이제 곱해 볼게요. 3억 곱하기 3% 그러면 900이네. 자, 이게 900이요. 그럼 필요경비가 900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필요경비는 900입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해. 여기까지 계산해 봤더니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 2억에서 900을 빼면 1억 9,100. 자, 장특공제. 장특공제는 1억 9,100. 1억 9,100만 원에다가 여기에다가 장특공제를 이제 곱하기 할 건데, 자, 장특공제 보죠. 쭉 봤더니 차입금을 장특공제는 몇 프로를 해라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있는가? 있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프로로 계산해라? 20%. 근데 토지에 실제 자본적인 1,000만 원 있더라도 고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취득 가격을 기준시가로 했으니까 필요경비도 기준시가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3%라 써졌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다. 자, 20%니까 여기에 20%다. 그러면 전체 다 합치니까 1억 9,100에서 1억 9,100만 원에서 20% 빼. 20% 빼니까 몇 프로 곱한 거나 똑같은가요? 80%. 그럼 80% 곱하면 돼. 자, 그럼 얼마? 1억 5,280. 1억 5,280. 나왔죠? 자, 그럼 답이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는가? 안 보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양도 비율을 곱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다 곱하기 양도 비율은 총 증여 가액 중에서 채무 인수액. 다 계산해 놓고 이거 곱해버리면 돼. 그러면 전체 증여 가액은 총 얼마인데? 증여 가액 얼마? 5억. 자, 5억. 그중에 채무 인수액은 얼마? 2억. 자, 그러면 5분의 2. 그럼 몇 프로? 40%. 그럼 곱하기 40%. 자, 곱해봐. 자, 여기다가 곱하기 40% 곱해봐. 그러면 6,112. 612. 6112. 6112.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담부 증여 문제 나오면 전체를 다 계산해 놓고 양도 비율만 그딱 곱해버리면 돼. 그러면 증여 당시 가액에서 증여할 때 가격에다가 채무 인수액 비율만큼만 다 계산해 놓고 거기다 이 비율만 곱해버리면 돼. 곱해버리면 답은 그냥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올해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예요. 작년에도 공인회계사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 계산 문제로 90% 동일하게 출제됐어요. 똑같이 출제됐어요. 그럼 올해도 계산 문제 이 문제 유형만 잘 보시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이제 14번. 자, 이거는 너무 쉬웠던 문제. 14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작년에 이걸 이론 문제로 출제했어. 작년에 이 문제는 이론으로 출제했던 문제예요. 이게 이론 문제로. 자, 그럼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다음 1번과 2번 중에서 둘 중에 적은 걸 빼. 자, 실제 계약서상의 거래는 5억 3천인데 실제로 거래한 건 5억이요. 그러면 허위로 표시한 금액은 허위 표시 금액은 얼마다? 3천이다. 자, 그러면 허위 표시 금액과 허위 표시 3천만 원과 그럼 허위로 표시하지 않고 실제로 세금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산출세액은 얼마인데? 5천인데 이 둘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큰 걸 빼라 적은 걸 빼라. 그렇죠.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빼라 그랬잖아요. 둘 중에. 그러면 3천하고 5천 중에 적은 액수가 얼마인가요? 3천. 그럼 답은 3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거저주는 문제, 거저주는 문제. 이렇게 이런 문제를 계산 문제로 바꿔서 이렇게 내니까 세상 쉬웠던 건데 이게 17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인데 작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이런 문제로 바꿔서 냈어. 그래서 허위로 표시하면 허위 표시가 되면은 허위 표시 금액과 산출세액을 비교해 가지고 그중에 큰 걸 뺀다 적은 걸 뺀다. 적은 거 뺀다. 자, 해결했네. 적은 거 뺀다.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쉬는 시간 됐다고 또 광고가 나오네. 이제 원래 중간 광고가 있어요. 광고 이거 하려고 오늘 여기 계산 문제 풀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 중간 광고 하려고. 그럼 중간 광고가 뭐냐면 쪽집게 100선, 세법은 50선. 100선이 아니라 세법은 50선. 자, 이제 2차만 남았네요. 1차는 이미 끝났어요. 1차는 지금 민법이 먼저 쪽집게 100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강의가 끝났고 학계로는 전번 주에 49문제, 이제 이번 주에 51문제 이렇게 남았을 거예요. 학계론도 2주에 걸쳐서 40개, 50개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학계론 1차는 이미 정리가 좀 되고 있고 2차만 지금 남았는데 2차는 지금 김포학원에서 진행하신 분은 고상철 선생님, 그다음에 김병렬, 그다음에 송성호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2차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데 언제 강의하는가 이제 날짜를 알으셔야죠. 공법은 8월 31일 일요일 날 하네. 8월 31일. 그다음에 세법은 9월 7일. 세법은 9월 7일이에요. 그다음에 공시법은 9월 14일. 공시가 좀 늦게 가네요. 작년에 막 8월 달에 했는데 이번엔 9월 달로 갔네요. 9월 14일. 그다음에 중개사법은 9월 21일.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일요일마다 쪽집게 50선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세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세법은 어떻게 구성했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그리고 작년에 기출문제 정답으로 나왔던 건 빼고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던 건 올해 정답으로 다시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그거 빼고 올해 2025년에 다른 자격 시험에서 거론됐던 지문 중에 중개사 시험에서 출제 확률이 있는 것과 또 2024년과 2025년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던 지문들 중에 나머지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으로 50문제를 구성하고 50문제 밑에다가 그 문제 밑에다가 핵심 이론을 첨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문제하고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문제, 이론까지 합쳐서 총 50문제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하시고 올해 특색은 뭐냐면 쪽집게 50선에 제가 제일 뒤에 해설까지 첨부해 드렸어요. 그래서 해설 첨부해 드리니까 많은 분이 그러면 이제 동영상 강의 안 듣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안 듣고 할 수 있으면 해보셔도 돼요. 그런데 아마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하는 게 그게 아마도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문제 이론 그다음에 뒤쪽에다 별채구 부록으로 해서 해설을 다 달아드렸는데 해설을 간략하게 단 게 아니라 상세하게 해설까지 다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50선 그 교재만 구입해서 직접 풀어보셔도 되니까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는 9월 7일 날 세법은 9월 7일 날 진행하고 있으니까 9월 7일 날 혹시라도 나는 강의가 실강을 듣고 싶다. 그러면 실강은 김포학원에서 실강을 진행하니까 김포학원에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중간 광고를 마쳤으니까 이제 잠깐 우리는 쉬었다가 이제 15분부터 가야 되겠죠.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을 하죠.